류도겸이 아내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운 지 8해째 되던 날, 그의 5살 아들은 인터넷 화면 속 낯선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엄마, 사람들이 왜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래? 문혜주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남편 류도겸과 배우 서인채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비슷한 색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만들어진 기사였다. 기사 제목에는 류도겸 쌍둥이 아들의 친모, 배우 서인채였나라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수천 개의 댓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혜주는 태블릿을 빼앗듯 받아 화면을 껐다. 그러나 이미 글을 읽어버린 은찬의 눈빛에는 혼란이 남아 있었다. 쌍둥이 동생 은결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소파 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다. 방 안쪽에서는 생후 넉 달 된 별아가 잠결에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혜주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인터넷에 적힌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엄마는 여기 있다고, 누구도 엄마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안심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을 정작 자신부터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넉 달 전, 별아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됐다. 출산을 마친 혜주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문도 없는 조용한 회복실의 천장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로 의료 장비의 불빛이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몸은 물에 잠긴 것처럼 무거웠고 배 아래쪽에서는 둔한 통증이 반복해서 밀려왔다. 침대 옆에는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도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촬영장에서 막 달려온 사람처럼 검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였다. 유명 배우답지 않게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다. 밤샘 촬영으로 눈가가 붉었지만 표정만큼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혜주야. 그가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우리 딸 봤어? 혜주는 겨우 눈꺼풀을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잠깐 봤어. 생각보다 작더라. 작은데 목소리는 커. 간호사 선생님이 건강하대. 손가락도 길어. 당신 닮았어.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보면 알아. 도겸은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다. 아들 둘이 태어났을 때도 기뻐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었고 자꾸만 신생아실 쪽을 돌아봤다. 아이를 한번 보고 돌아올 때마다 방금 처음 본 사람처럼 별아가 얼마나 예쁜지 설명했다. 혜주는 피곤한 와중에도 웃음이 났다. 아들들한테 서운하다고 들을 소리 하지 마. 은찬이랑 은결이도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런데 딸은 또 다르더라. 벌써부터 차별하면 안 돼. 차별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그래. 도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별아 손사진 한 장 올리면 안 될까? 혜주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어디에? 내 계정에. 당신 계정에 아이 사진을 올리겠다고? 얼굴은 안 나와. 손만 찍었어. 도겸은 화면을 보여주었다. 하얀 담요 위에 놓인 별아의 작은 주먹과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도겸의 손가락이 찍혀 있었다. 사진은 따뜻하고 평범했다.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아버지와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사진이 도겸의 계정에 올라가는 순간 더 이상 평범한 의미로 남을 수 없었다. 류도겸은 결혼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배우였다. 연애설조차 제대로 난 적이 없었다. 소속사는 오랫동안 그에게 혼자 살아가는 단정한 남자, 사생활보다 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라는 이미지를 입혀왔다. 혜주와 도겸이 법적으로 부부가 된 지 8해가 지났지만 대중이 알고 있는 류도겸은 여전히 미혼이었다. 5살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회사 대표와 가까운 직원 몇 명만 알고 있었다. 혜주는 외출할 때마다 아이들과 따로 움직였고 도겸과 같은 차에서 내리는 일도 피했다. 그런 남자가 갑자기 아이 사진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회사랑 얘기했어? 혜주가 묻자 도겸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별아 태어난 걸 축하하고 싶은데 회사 허락까지 받아야 해? 당신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오늘만큼은 그냥 아빠이고 싶어. 그 말에 혜주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남편이 배우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 기뻐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막고 싶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혜주 자신도 지쳐 있었다. 오랜 시간 숨겨온 가족이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남고 싶었다. 얼굴은 올리지 마. 알았어. 아이 이름도 쓰지 말고. 응.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몇 분 뒤 그가 올린 글에는 혜주가 허락하지 않은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아빠에게 와줘서 고마워. 나의 작은 별. 글이 올라간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병실 밖 복도에서 도겸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 문자, 메신저 알림이 끊이지 않았다. 도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소속사 대표 백정필의 전화가 세 번째 걸려오자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혜주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눈짓을 한 뒤 복도로 나갔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낮게 억누른 목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려왔다. 아이 손만 올렸습니다. 백정필이 무엇인가 크게 말했는지 도겸이 입을 다물었다.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잠시 후 도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결혼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고만 했어요. 혜주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고만 했다. 아이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은 당연했지만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다시 숨겨졌다. 세상은 도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만 알게 됐고 혜주는 또다시 설명되지 않은 빈칸으로 남았다. 1시간 뒤 모든 연예 기사 첫 화면에는 류도겸의 이름이 걸렸다. 류도겸, 깜짝 등려 발표. 결혼설 없던 류도겸 딸 아빠 됐다. 아이 엄마는 누구인가? 철저한 비밀 결혼 가능성. 기자들은 소속사에 연락했고 방송국은 도겸의 과거 인터뷰를 다시 편집해 내보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만 태어난 것이냐는 추측부터 해외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까지 온갖 소문이 만들어졌다. 소속사는 그날 오후 짧은 입장문을 냈다.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새 가족을 맞은 배우에게 따뜻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혜주는 그 문장을 읽고 헛웃음을 지었다. 새 가족. 마치 도겸에게 가족이 이제 막 생긴 것처럼 들렸다. 은찬과 은결은 이미 5살이었다. 자신은 대학 시절부터 도겸의 곁에 있었고 결혼 생활만 8해였다. 그런데 소속사의 문장 속에서 가족은 오늘 처음 등장한 존재가 됐다. 도겸은 밤늦게 병실로 돌아왔다. 그는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아 혜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뭐가? 회사에서 말이 많았어. 광고 계약 때문에 당분간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대. 당분간이 얼마나 긴데? 상황 좀 정리될 때까지. 그 말 쌍둥이 태어났을 때도 했어. 도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은찬과 은결이 태어났을 때도 소속사는 같은 말을 했다. 막 주목받기 시작한 배우에게 결혼과 출산 소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작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했다. 첫 주연 작품이 성공하면 이야기하자고 했고, 다음에는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아이들은 5살이 됐다. 혜주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 혜주야, 피곤해. 조금 자고 싶어. 도겸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에 한동안 앉아 있다가 신생아실로 향했다. 문이 닫힌 뒤 혜주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참아온 시간이 불쌍해서 우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싫었다. 몇 달 후 도겸은 쌍둥이 아들과 함께 가족 관찰 예능에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혜주는 처음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5해 동안 아이들의 존재를 숨겨온 사람이 갑자기 전국 방송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회사가 허락했어. 오히려 회사에서 먼저 제안했어. 도겸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기획서를 내밀었다. 사람들이 별아 이야기만 하니까 추측이 너무 많아졌대. 차라리 아들들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 아이들을 공개하면 추측이 줄어들 것 같아? 적어도 이상한 소문은 줄겠지. 아이 엄마가 누구냐는 질문은 더 많아질 텐데. 도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방송에 안 나가도 돼. 그 말에 혜주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내가 나가기 싫다고 했어? 카메라 앞에 서는 거 불편해하잖아. 내가 불편해하는 건 카메라가 아니야. 그럼? 당신과 회사가 내 의견을 묻기도 전에 내가 숨는 쪽을 당연하게 정하는 거. 도겸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 또 보호한다는 말이야.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 당신 팬들이 무서워서 내 아이들한테 엄마가 없는 척 해야 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도겸은 쉽게 답하지 못했다. 해주는 그의 침묵이 낯설지 않았다. 남편은 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이 지워지는 사람은 언제나 해주였다. 긴 대화 끝에 해주는 쌍둥이의 방송 출연을 허락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었다. 은찬과 은결은 평소에도 도겸이 촬영 때문에 집을 비우면 아빠를 몹시 그리워했다. 며칠 동안 함께 여행하고 놀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두 아이 모두 들떴다. 다만 해주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면 편집하지 마. 도겸이 고개를 들었다. 회사에서 싫어할 거야. 그럼 출연시키지 마. 해주야. 엄마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겨야 한다면 애초에 가족 예능이 아니잖아. 도겸은 오래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약속했다. 촬영 당일 해주는 두 아이의 짐을 직접 챙겼다. 은찬의 가방에는 멀미약과 여벌 양말을 넣었고 은결의 가방에는 잠들기 전에 꼭 안고 자는 작은 곰인형을 넣었다. 두 아이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다. 은찬은 신중했고 낯선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은결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기쁘면 크게 웃고 서운하면 금세 눈물이 고였다. 집을 나서기 전 은결이 혜주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혜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별아랑 집에 있어야지. 별아도 데리고 가면 되잖아. 아직 너무 어려. 그럼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 옆에 있던 도겸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빠가 잘 놀아줄게. 은결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혜주에게 향해 있었다. 아빠는 자장가 못 부르잖아. 도겸이 억울하다는 듯 웃었다. 아빠 노래 잘해. 은찬이 동생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빠 노래 들으면 더 잠 안 와. 그 말을 듣고 혜주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도겸도 따라 웃었다. 아주 잠깐 그들은 평범한 내 식구처럼 보였다. 세상에 들키면 안 되는 가족이 아니라 아이들의 투정에 웃는 흔한 부모처럼 느껴졌다. 방송 첫 회가 나간 날 인터넷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류도겸이 화면에 등장하자 실시간 댓글창에는 딸을 데려왔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도겸의 양옆에는 얼굴이 똑같이 닮은 두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두 아이는 진행자의 신호에 맞춰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류은찬입니다. 류은결입니다. 몇 살이에요? 은찬이 손가락 5개를 펼쳤다. 5살이에요. 제가 형이에요. 은결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저도 5살인데요. 형이 저보다 7분 먼저 나왔어요. 스튜디오에 웃음이 터졌다. 도겸은 두 아이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다. 카메라가 그의 표정을 가까이 잡았다. 평소 작품 속에서 차갑고 절제된 얼굴만 보여주던 배우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곧바로 쌍둥이의 이름이 올랐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도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다고 감탄했다. 5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아무도 몰랐느냐는 반응도 이어졌다. 촬영 이틀째 밤, 은결은 낯선 숙소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는 고민형을 안은 채 뒤척이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를 찾았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돼? 도겸이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은찬이 말렸다. 별아 자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 보고 싶은데. 은찬은 잠시 고민하더니 동생 옆에 누워 이불을 끌어올렸다. 내가 엄마처럼 토닥여 줄게. 그는 작은 손으로 은결의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혜주가 매일 불러주던 짧은 자장가를 어설프게 따라 불렀다. 가사는 중간중간 틀렸고 음정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은결은 조금씩 눈을 감았다. 방송 제작진은 그 장면을 길게 내보냈다. 댓글에는 아이들을 잘 키운 어머니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폭발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엄마가 대단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장면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방송 직후에도 혜주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며칠 뒤 한 연애 커뮤니티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도겸이 산사 근처에서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누군가는 비슷한 시기에 배우 서인채가 같은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순식간에 기사로 만들어졌다. 서인채는 도겸과 두 작품을 함께한 배우였다. 화면 속 호흡이 좋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열애설이 났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문제는 서인채도 도겸과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이었다. 혜주는 처음에는 회사가 곧바로 사실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틀째에는 두 사람이 과거 인터뷰에서 서로를 칭찬한 장면들이 편집돼 퍼졌다. 사흘째에는 서인채가 예전에 아동 복지시설에 기부했다는 사실까지 끌려 나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쌍둥이 아들을 숨겨 키운 어머니의 행동처럼 해석했다. 혜주는 도겸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에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도겸은 촬영장에 있는지 주변이 시끄러웠다. 대표님이 괜히 대응하면 소문이 더 커진대. 이미 충분히 커졌어. 인채도 곧 새 작품 들어가서 회사가 조심스러운가 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당신 아내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가 아내로 오해받는 건 가만히 보고 있잖아. 도겸이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대표님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 다시 얘기만 하지 말고 정리해. 알았어. 도겸은 늘 그렇게 말했다. 알았다고, 이야기해 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소속사가 내놓은 답변은 혜주를 더 허탈하게 만들었다. 배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추측에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류도겸 배우와 서인채 배우는 오랜 동료입니다. 명확한 부인은 아니었다.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쌍둥이의 어머니가 서인채가 아니라고 밝히지도 않았다. 회사는 대중이 오해할 여지를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 뒤로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다. 팬들은 서인채를 형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광고한 제품을 쌍둥이 엄마가 추천한 상품이라며 사들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도겸과 서인채가 대학 시절부터 비밀 연애를 해왔다고 주장했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졌다. 혜주의 친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너는 정말 괜찮아? 내 남편 팬들이 다른 여자를 내 아이들 엄마라고 부르고 있잖아. 혜주는 한참 뒤 짧게 답했다.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문장을 보내놓고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자신이 도겸의 법적 배우자라는 사실, 새 아이를 낳고 키운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혜주는 쌍둥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다. 집에 도착한 뒤 별아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은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혜주는 젖병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은찬은 유치원 친구에게서 봤다는 기사를 태블릿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다. 서인채와 도겸의 사진 아래에는 쌍둥이 엄마 유력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이의 표정은 장난스럽지도 호기심으로 밝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려는 얼굴이었다. 친구가 이 아줌마가 내 진짜 엄마래. 혜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찬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사람들이 왜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래? 혜주는 은찬의 손에서 태블릿을 천천히 받아들었다. 아이에게 화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은찬아. 이분은 아빠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배우야. 우리 엄마 아니지? 아니야. 그럼 엄마가 내 진짜 엄마 맞지? 아이의 질문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아팠다. 혜주는 은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가 은찬이랑 은결이 낳았잖아. 별아도 낳았고. 엄마가 너희 엄마인 건 절대 바뀌지 않아. 은찬은 한동안 혜주의 얼굴을 살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눈빛 같았다. 겨우 5살인 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게 된 현실이 혜주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엄마를 몰라?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가 유명한 배우라서라고 말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면 아이는 왜 다른 여자가 엄마로 알려지는 것이 보호냐고 다시 물을지도 몰랐다. 혜주는 은찬을 끌어안았다.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해서 바로 잡을게. 말하고 나서야 혜주는 자신이 그동안 몇 번이나 같은 약속을 들어왔는지 떠올렸다. 도겸은 늘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혜주의 눈앞에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도겸을 처음 만났던 22살 봄. 그녀는 지금처럼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시절 문혜주는 전주의 한 대학에서 음향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큰 한식 외식 업체를 운영했고, 어머니 신정숙은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전통 찻집을 관리했다. 혜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지만 부잣집 딸처럼 보이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화려한 식당이나 쇼핑몰이 아니라 학교 방송실이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공간에 앉아 녹음된 목소리를 자르고 붙이며 밤을 새우는 일을 좋아했다. 당시 혜주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동화 음원 제작 동아리를 이끌고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동화를 읽고 효과음을 만들어 지역 복지관에 전달하는 활동이었다. 문제는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학생이 녹음 직전 갑자기 군 입대를 이유로 빠져버린 것이었다. 혜주는 교내 게시판에 급히 공고를 붙였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남성 낭독자 구함. 녹음 3시간. 당일 지급. 공고를 붙인 지 반나절 만에 한 남자가 방송실 문을 두드렸다. 검은 후드티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유도겸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인사부터 하지 않고 벽에 붙은 시계를 보았다. 3시간이면 정말 끝납니까? 해주는 그의 무뚝뚝한 태도가 조금 기분 나빴다. 잘하면요. 대본 먼저 볼 수 있습니까? 목소리 확인부터 해야죠. 도겸은 마이크 앞에 앉았다. 혜주는 유리창 너머에서 짧은 문장을 건넸다. 내용은 별을 잃어버린 아이가 밤하늘을 여행하는 이야기였다. 도겸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혜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지 않았다. 감정을 과하게 넣지 않았는데도 문장 안에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별을 찾는 아이가 정말 먼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녹음이 끝난 뒤 혜주가 물었다. 연기 전공이에요. 아닙니다. 방송 쪽 준비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읽어요? 도겸은 대본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혜주는 그 대답에 웃었다. 도겸은 웃지 않았다. 녹음은 예정된 3시간보다 길어졌다. 혜주가 작은 발음 하나까지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겸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시계를 자주 확인했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혜주가 물었다. 뒤에 약속 있어요? 아르바이트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 중이잖아요. 이거 끝나고 식당 설거지하러 갑니다. 혜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도겸은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녹음이나 행사 보조 일을 했으며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새벽에는 물류 창고에 나가는 날도 있었다. 처음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돈을 버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주 뒤였다. 혜주는 완성된 동화 음원을 전달하기 위해 도겸을 다시 찾았다. 사례비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돼 추가 금액을 주고 싶었지만 그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학과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도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도겸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빚을 남긴 채 집을 나갔다. 몇 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채무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도겸은 대전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살았고 등록금과 생활비, 치료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혜주는 병원으로 찾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만두었다.
도겸이 동정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동아리 지도교수에게 부탁해 도겸을 정식 낭독 인력으로 등록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음원 제작 사업에 참여하면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며칠 뒤 도겸이 방송실로 찾아왔다. 교수님께 제 이름 추천했습니까? 목소리가 좋으니까. 저한테 묻지도 않고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도겸의 얼굴이 굳었다. 불쌍해 보여서 도와준 겁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안쓰럽다고 일 하나 던져주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죠. 해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도겸과 마주 섰다. 류도겸 씨, 왜요?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으면 병원에 꽃부터 들고 갔겠죠. 도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일을 잘하니까 추천한 거예요. 싫으면 하지 마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걷어차는 건 멋있는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그날 도겸은 화가 난 얼굴로 방송실을 나갔다. 해주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그는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녹음실에 와 있었다. 이번 대본은 뭡니까? 해주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존심 때문에 안 할 줄 알았는데요. 일을 거절할 만큼 여유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했네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일한 만큼만 지급해 주세요. 더 주지 마십시오. 해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났다. 도겸은 낭독했고 해주는 녹음과 편집을 담당했다. 처음에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지만 긴 동화를 여러 편 함께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다. 도겸은 생각보다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을 뿐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계족산을 자주 걸었다고 했다. 돈이 없어도 산에 오르면 멀리 여행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도 그 무렵 생겼다. 산 정상에서는 사람들이 작게 보이잖아요. 도겸이 녹음 중간 쉬는 시간에 말했다. 그곳에 서 있으면 내가 가진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도 비슷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잠깐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연기 전공을 하지 그랬어요. 등록금 비싸잖아요. 도겸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러나 해주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다. 꿈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지나치게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해주는 학교 영화 동아리에 단편 영화 오디션 정보를 찾아 도겸에게 건넸다. 도겸은 처음에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며칠 뒤 몰래 오디션을 보러 갔다. 그가 맡은 역할은 대사가 3줄뿐인 배달 기사였다. 촬영은 하루였고 출연료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도겸은 그 작은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 동안 대본을 들고 다녔다. 촬영이 끝난 밤, 그는 해주에게 전화했다. 나왔어요. 뭐가요? 제 연기. 아직 편집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봐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해주는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재미있었어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해주는 그가 처음으로 자기 삶에서 원하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해주는 도겸이 새벽 일을 마치고 오면 방송실에 컵라면과 김밥을 준비해 두었다. 도겸은 해주가 편집하다 잠들면 말없이 창문을 닫고 외투를 덮어주었다. 해주는 먼저 좋아한다고 말했다. 늦가을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두 사람은 녹음을 마친 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해주는 도겸이 대전으로 가는 막차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물었다. 류도겸 씨는 나 안 좋아해요? 도겸이 굳은 얼굴로 돌아봤다.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런 걸 묻습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도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타지 않았다. 비를 피하는 지붕 아래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문혜주 씨. 네.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싫어요?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주는 그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였다. 알겠어요. 그녀가 돌아서자 도겸이 손목을 붙잡았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놓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다급한 손길이었다. 싫지 않습니다. 혜주가 돌아봤다. 도겸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빚밖에 없다고 했다. 어머니의 병이 언제 악화될지 모르고 졸업할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배우가 되고 싶지만 오디션을 보러 다닐 시간조차 없었다. 그런 자신이 혜주를 붙잡으면 결국 그녀의 도움에 기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주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면 같이 빚도 갚아야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내가 내야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뭘 잃는데요? 도겸은 답하지 못했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다 정하고 있어요. 나 대신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나 대신 포기하고 있잖아요. 혜주 씨는 모르니까 그래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그러나 사랑을 시작했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도겸은 계속 일했고 혜주는 그런 그를 도왔다. 다만 현금을 건네지는 않았다. 도겸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혜주는 낭독일과 행사 진행일을 찾아줬다. 음향 장비를 다룰 줄 아는 도겸에게 공연장 보조 업무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배우 오디션 공고를 모아보내면서도 결정은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도겸의 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겸은 학업을 그만두고 일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혜주는 그의 등록금을 대신 내겠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 장학재단과 병원 사회사업팀을 찾아다니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했다. 그녀는 도겸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건 갚을 필요 없는 장학금이고 이건 치료비 지원 신청서예요. 이것까지 알아봤습니까? 돈 주는 거 아니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죠? 도겸은 서류를 한참 바라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좋아하니까.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미리 결정하지 마요. 도겸의 어머니는 혜주를 처음 만난 날부터 좋아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앉아 혜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도겸이가 겁이 많아서 그래요. 혜주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잃는 게 무서워서 먼저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기대했다가 빼앗기면 더 아프니까. 그 말은 오랫동안 혜주의 마음에